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화요일이면 경제 도미노 코너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도미노 하나 넘어뜨리면 모든 도미노가 무너지듯 하나가 전체와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로 경제를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소득의 경제 문제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경제 이슈가 도미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2차, 3차의 피해를 불러오게 됐고요. 정부나 주요 경제기관의 정책 선택은 5년, 10년의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또 어제도 인터뷰해드렸죠.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관련 한국 수력 원자력의 입장 바로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공사와 관련해서 1조 원 규모의 운영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소식 인터뷰해 드렸습니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전망 좀 장밋빛이다. 그리고 핵심인 연료 공급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박웅 아랍에미레이트 사업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손의 박웅 차장입니다. 예. 지금 일단 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공사가 체결한 원전 운영 지원 계약 내용, 어제 보도가 된데 내용이 충분하진 않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UAE에 건설 중인 APR 1400 원전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난 7월 20일 아부다비에서 UAE 원자력 공사인 엔엑사와 한손 간의 운영 지원 계약, 즉 OSSA를 체결했습니다. 본 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양국 정부, 특히 양국 정상 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계약은 UAE 건설 중인 4개에 대해서 원전 4개에 대한 10년간 운영 지원 계약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UAE 바라카 원전 운영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인력을 파견토록 하는 계약이면서 파견 인력은 연간 평균 한 210명, 네. 최대 400명 수준입니다. 네. 자, 이 정도 규모를 사실은 유례를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원전 경우에는 국가 중요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 그 운영을 맡기는 사례가 없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이 운영 지원 계약에 대한 의미, 좀 어떤 가치를 저희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UAE 원전 4개에 대한 운영 주체는 UAE 원자력 공사인 엔엑사, 네. 자회사인 나와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회사에서 이미 600여 명의 자국민을 운영 인력으로 키우도록 한수원이 지난 한 3년간 인력 양성을 시켜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 운영 지원 계획을 통해서 나와에너지의 부족 인력을 저희가 보충해주고요. 네네. 자국 내 운영 인력이 사실은 신입사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수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 수준을 인적 자원의 투입을 통해서 또 전수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텐데, 연봉 3억 원 가까이 되는 고급 일자리가 수백 개 창출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서균열 교수께서는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기술자들은 그 3억 오지라서 아예 가지도 않을 거다, 3억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파견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그림이나 윤곽은 저희가 몰랐던 상태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파견 인력 중에 이제 크게 보면은 중앙지어실에 근무하는 SRO가 있고요. 네. 일반 기계, 전기, 방사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각 분야별 보직에 따라서 급여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MCR 중앙지어실에 근무하는 운전원인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높고요. 그다음에 일반 일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급여 수준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딱히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보직에 따라서 가격, 그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받는 급여가 좀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라카라는 발전소 부지에서 자국민과 같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하다라고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중동 지역이고 물론 뭐 아랍에미레이트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위협에 대한 얘기가 적긴 하지만 일종의 여러 가지 파견 인력에 대한 교육들도 계획되어 있으시겠어요. 그냥 뭐 투입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재실 근무하는 원자력 조종사 감독자 이런 경우에는 약 10개월간 바라카 원전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UAE 규제 기간을 요구하는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10개월간 정도 저희가 소요를 하고 일반 분야 엔지니어들도 BMPP UAE 원전에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약 3개월간의 별도 교육을 시키고 해당 보직에 대한 직무 인증을 획득한 후에 저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이 인력 파견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이 미국, 프랑스 인력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 사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 2009년에 발표했던 거에 비해서 한 5% 수준이다. 한 200억 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된 건 한 1조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적은 것 아닌가, 축소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건설 계약을 할 당시에 정부에서 20조 규모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 규모는 어떻게 산정된 거냐면은 연료를 공급하고 저희가 한국에서 네. 그다음에 요번에 체결된 운영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정비 분야,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분야, 또 방사선 관리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자재 분야까지 포함해서 수명 기간인 60년간 저희가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발표했던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운영 지원 계약은 10년간 저희가 첫 번째 이 건설 이후 첫 번째 되는 계약인 거고, 네.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분야, 그다음에 부품 공급 같은 거는 사업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요번에 했던 금액이 지나치게 작다고 하는 거는 향후 이루어질 계약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연료 공급이나 또 이 연료 후의 어떤 방사성 물질 처리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게 어제 서균열 교수께서는 핵심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 지금 운영 지원 계획 OSSA로만 보면은 뭐 5%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해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일부 분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진짜 이것이 당장 지금 내년도에 1호기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OSSA 계약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한 거고요. 나머지 분야들도 소요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료의 확보 공급도 이 사용 후 연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운영 지원 계약이라는 게 서비스 수출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국가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세계 원전 산업에서도 좀 독특한 사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UAE가 우리 한국에 계속 위탁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연료 공급은 어떻게 보면 연료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이 국내에 있는 원전 연료 주식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료를 공급하면은 가능하면 바꾸지 않는 게 통상적인 이 국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는 계속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네. 폐기물 처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예, 저희도 지금 40년 가동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간을 갖고 저희와 협의하면서 필요 시기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3, 40년 이후 거를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고요. 네네. 약간 시간을 보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업무적 특성상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경우로 보는 게 오히려 조금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전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계약을 보면 이제 10년 정도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면서 서비스 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UAE가 점차 이걸 받거나 그쪽 인력들이 확보가 되면 우리 인력들을 줄이거나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좀 계약이 10년 이상 지속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어떤 핵심 기술 같은 것만 전수가 되고 우리의 어떤 부가가치라는 것들은 조금 적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운영지원 계약은 별도의 이제 서비스란 뭐 설계 기술이나 뭐 설계 코드 같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발전소 4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경험 인력을 저희가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간 사람들은 매일매일 국내에서 하듯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별도의 노하우가 진짜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떤 뭐 설계 코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용무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 스코프로 정리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노하우를 넘겨준다는 개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노하우라기보다는 어떤 서비스, 그 서비스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운영에 맡기는 거 이런 방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운영 서비스, 원전 운영 서비스 수출에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뭐 다른 중동 국가들로의 어떤 원전 수출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일본이 뛰어들었고요. 또 중국, 미국, 프랑스도 원전 수출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또 전망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유해 사업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지금 다른 해외 사업은 상당 부분 이제 공정이 지연돼 갖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유해 사업은 거의 온타임 딜리버리, 즉 적기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 유해 사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유해 원전 1호기가 적기 준공이 된다면 많은 나라에서 저희 APR 1400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거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체코라든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쪽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노용을 채택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UAE의 이 적기 준공되고 또 그 운영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활로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인터뷰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이 원전 비리 오명 같은 것들, 한수원의 투명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수출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뭐 원자력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갖고 계시거든요. 향후에 또 원전 수출과 한국의 에너지 수출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좀 극복해야 될 텐데 어떠한 뭐 UAE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좀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UAE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국내 원자력이 어려운 시기에 네. 저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내 원자력을 보는 시각이 일반 국내에서의 국민들이 보는 시각과 유사한 시각으로 저희를 봤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레드휘슬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퇴직자 재취업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일단은 국내 원자력 사업이 많이 정화되고 깨끗해진 것을 현재에는 그 UAE에 있는 그분들이 네. 많이 이걸 인식하고 있고,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 계약도 성사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 3년 전 상황이었으면 아마 유해 측에서도,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계약 체결이 안 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국내의 이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번 계약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UAE의 이 계약 성공이 원전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례 또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 박웅 UAE 사업센터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퀴즈 형식으로 쉽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이고요.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과 산업과 관련해서 내건 슬로건이 창조경제라면 지난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마다 슬로건을 내걸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 정책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문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원천 기술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마다 지원 정책이 다르다 보니 5년 단위로 바뀐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것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 전력망 기술 연구까지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관련 시설들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죠. 과연 지난 정부에서 말했던 이 정책 기조, 슬로건 뭐였을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내게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 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펜테리움 IT 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우리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계속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2.6%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카드 평균 결제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분기 성장률도 역시 0%대에 그쳤네요. 네,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보다 0.7% 성장하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에 3분기 연속 0%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1분기 0.5%와 비교하면 그나마 좀 소폭 올랐다는 건데요. 1분기와 비교하면 내수, 설비 투자, 수출 부문에서 이렇게 고르게 좀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1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다시 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다만 2분기 국내 총 소득을 전기 대비 0.4% 줄면서 5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는데 1분기에 3%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다가 이 국제유가 하락폭이 줄면서 이 교육 조건이 나빠진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더욱 목매는 것 같긴 한데 1분기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0%대다. 이건 저성장 고착화라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2분기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개별 소비세 재인하를 비롯해서 이 소비 진작책을 대거 동원했는데도 이 성장률이 0%대에 그친 건데요. 그러면서 이 저성장이 굳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좀 민간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이 정부의 정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이 기업 투자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수출 역시 회복세가 좀 미약해서 앞으로 성장률이 크게 오르긴 어렵다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예, 바꿔 말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2.6% 선까지 떨어졌네요. 네, 은행연합회의 자료인데 6월에 대출이 이뤄진 SC제일은행의 10년 이상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등급 1, 2등급을 기준으로 연 2.6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린 영향이 큰데요. 이 다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 중반대로 좀 속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이 1, 2등급 기준 대출금리가 2.66%였고요. 기업과 시티은행은 2.7%대, 신한과 우리은행은 2.8%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책 상품으로 나온 안심전환대출 이런 것들도 비슷해졌겠죠? 네, 그 안심전환대출은 뭐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고정금리로 좀 갈아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좀 저금리로 내놓은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금리가 연 2.65%라고 하니까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높아진 겁니다. 당시에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좀 가까이 낮은 이 금리를 좀 제공을 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네. 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대출자는 물론이고 지난해 디딤돌이나 이 보금자리론 등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대출자들이 일정 부분 좀 손해가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고정금리에서 안전하다 정부는 이렇게 네. 계속 권해왔는데 네. 이제 앞으로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정금리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한 건 분명하고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한 이후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금리로 전환한 대출자들은 계속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뭐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 고정금리로 전환을 하더라도 이 금리 전망을 잘 참고를 해서 이 타이밍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이 움직이는 모양을 잘 예측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평균 결제 금액이 4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 배경이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한 전체 카드 평균 결제 금액이 44,945원을 기록을 해서 작년 2분기보다 1.2%가 줄었고요. 특히 공과금을 제외한 평균 결제 금액을 보니까 39,973원을 기록해서 이 분기별 집계 이후에 처음으로 이 4만 원 아래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편의점 등에서 소액 결제가 좀 많이 좀 일반화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평균 결제 금액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카드 전체 승인 금액도 크게 늘었다. 이렇게 나오면 결국 카드를 많이 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 2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을 보니까 178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작년 2분기보다 13.8%가 늘었습니다. 이 증가율도 지난해 2분기보다 3.4%포인트 올랐는데요. 이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 카드 승인 금액은 130조 8천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10.1% 늘었고 증가율은 4.4%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 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이 관광업종에서 카드 사용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 좀 회복된 영향이 컸습니다. 네. 실제로 이 숙박업종 승인 금액은 11.1%, 교통업종은 38.8%나 늘었고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같은 레저 업종 승인 금액은 83%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카드를 많이 쓰는 것 좀 좋은 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에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그냥 무덤덤하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 보도된 기사의 댓글 중 하나인데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범죄 집단과 금융권, 마케팅 회사에 돌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 우리나라는 무척 취약합니다. 그런데 또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의 데이터베이스가 뚫린 건데요.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유출되고 2달간 정보 유출 자체를 몰랐고요. 또 여러 가지 대응도 미흡하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대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요. 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일단은 이 범인들이 인터파크 내부 직원들에게 그 악성 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부 직원이 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이제 PC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고요. 네. 이런 어떤 감염된 내부 직원 PC들을 통해서 어떤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해간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는 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거기다 휴대폰 번호까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인터파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가 7월 초에 범인들이 30억 원 어치의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네네. 가상화폐죠. 네. 네네. 이때 이제 인지를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뭐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라는 것도 조금 새로운 양상이긴 한데요. 네. 이 2달 동안 몰랐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관리 담당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알아채고 뭐 이렇게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참 좋죠. 네. 그런데 이런 어떤 해킹 사실을 인지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시설, 장치도 잘 구비돼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 장치를 다루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사실은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다루는 인터파크 직원들의 어떤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느냐는 또 따져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일어난 것만 놓고 보면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모이는 게 당연한 일 같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상업 거래가 가능한 곳이라면 굉장히 보안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네네. 이런 경로로 해킹을 당하고 이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 유포 또 엄격한 방어 체계 같은 것들도 없었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 건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게 2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내부 직원들에게 악성 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해서 이제 해킹을 시도하는 네. 요런 어떤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예전에 한수원 사고였습니다. 네네네. 이때도 내부 직원에게 악성 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해서 해킹을 시도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로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갖춰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우리나라에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 가이드라인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쇼핑몰들은 이걸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로만 봐서는 요 보호 조치 기준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범죄 행위 자체가 물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나쁘지만 여러 가지 사람이 관리를 못한 인재에 대한 부분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형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도 사실 이미 1억 건 가까운 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유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누적되면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위험할 수 있죠. 지금 1차적으로 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어떤 돈을 요구를 했었죠. 네. 이제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 범인들은 이 개인정보를 밖에다 팔 겁니다. 네. 이거를 팔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2차, 3차 범죄로 또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 어떤 보안 전문가분들은 이것이 개인정보만 털린 것인지 아니면 인터파크란 쇼핑몰이 여행 네, 사이트도 그렇죠.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여행 예약 정보랑 연동이 되면 언제 집이 비는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 개인정보 유출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종합적인 개인정보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이 더 섬뜩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돈이 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숨어서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우리는 지금 범죄자들한테 환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직접적인 피해까지도 우려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금 조사를 착수하겠다. 일단 비밀번호 좀 바꿔라. 이 정도로 지금 당부가 됐습니다. 네네. 보도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또 2차, 3차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거고요. 네네. 사실은 이미 유출된 내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그렇죠. 당장 뭐 이사를 갈 수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출된 정보는 뭐 방법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이 방법이 없을 정도로 위험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경찰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가 범죄를 막아야 될 텐데 경찰력도 필요하겠지만 좀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보 보호 차원에서요. 일단은 이렇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소포를 찾아가라 뭐 해라라는 어떤 문자 메시지가 날라온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네. 반드시 재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통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럼서도 개인이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관리도 잘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든요. 뭐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의 마케팅 분야는 정말 많은 그 마케팅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외신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고객한테 동의를 구했다라는 명목으로 네. 고객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네. 그래서 동의는 기본으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이 노력해야 된다. 네. 안 그러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우리는 고객 동의를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우스갯소리로 뭐 대통령이야 많은 정부 요직자들의 개인정보도 다 유출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특히 우려되는 바가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대체 수단으로 아이핀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렇게 개인 식별 정보가 유출되는 거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요, 교수님? 지금 요새 뭐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 많이 하죠. 네네.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기기들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내 주민번호나 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정도만 알면 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 식별 번호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주민등록번호 관련해서는 자꾸 대체 수단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아예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아예 좀 개인정보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도 들리는데요. 지금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을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 지금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자꾸 유출되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없애자는 거죠. 네네. 시간을 들여서 어떤 생각을 해보면 많은 곳에서 주민번호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자꾸 대체 수단을 빨리 언급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고민해서 없앨 때부터 다 없애고 네. 도저히 없애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체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개인 재산의 보호와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뭐 한수원 사례도 얘기하셨지만 안보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 정보라는 건 결국 국가의 안보랑 직결돼 있을 텐데 정부가 좀 직접적 대책을 세우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 어떤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제는 뭐 자동차도 해킹을 당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벌써 10년짜리, 20년짜리 어떤 사물 인터넷 보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좀 치밀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섬뜩하셨을 겁니다. 창문도 열 수 있고요. 여러 네, 가지 이런 보안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안들, 경제 이슈들,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동결을 주장한 경총이나 사용자 측, 또 10,000원 인상을 주장해온 노동자 측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 위원 9명은 급기야 전원 사퇴를 했고요. 공익위원들의 이 중재안
가운데서 하나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가 남아있는 만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경제에서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한국 경제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분이죠. 화요일에 경제 도미노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저임금이 계속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결국은 공익안으로 6,470원 결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뭐 공익안이라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사실 사업주 아니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전체가 27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익위원 9명, 근로자 9인, 그다음에 사용자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지만이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익위원만 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거고요. 근로자 대표들은 퇴장을 했지만은 사용자 대표들이 퇴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네. 그만큼 사용자 대표들이 일정하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취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퇴장 안 한 거겠죠. 예. 하여간 이 최저임금 6,470원은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이제 실질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4년 기준이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평균 한 6.6달러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달러 대비로 환산해 보게 되면 한 7,357원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030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327원이 인상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인상률로 하게 되면 한 22%나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 굉장히 높게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률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 이유는요. 대개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이제 소득이라는 것은 네.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 복지 이걸 이제 사회 임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사회 임금이 OECD 평균에 한 3분의 1에도 못 미쳐요. 한 네.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사용주가 제공하는 임금에 이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OECD 많은 국가들은 이제 정부 복지에도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는 최저임금을 많이 안 올려도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최저 생활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는 사용주가 주는 임금에 이제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임금 인상을 이제 그러니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대표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임금이라면 어차피 내가 돈을 내야 되지만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 그래서 사실은 이 최저임금이 낮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OECD 집계에 따르면 한 5.3달러 2015년 기준인데요. 한 15위 정도 OECD에서 되지만 이 미국 일본보다 또 국민 총소득 대비해서 보면 높다. 이게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사회적 임금과 또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ILO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네. ILO에서는 6개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 6개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보장 혜택을 이제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고려를 안 하고 있죠. 고려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시장으로부터 자신이 획득하는 임금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는 그걸로 의존하다 보니까는 이제 높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소개하는 이제 그런 방식 말고도 이제 그러니까 평균 임금 대비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 이런 비중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총소득 대비 이제 높다, 최저임금이 높다 이렇게 이제 높은 편이다 이렇게 그러는데,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요.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예요. 일단은요. 하위 그룹에 속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 한 2%에 불과하고 미국도 한 4%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거의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들이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이 노측 위원이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인상한다는 게 실제 10,000원이라기보다는 그 10,000원이 가진 정치적 함의를 좀 이해해달라. 10,000원을 주장할 만큼의 절박한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노동계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최저임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을 간다면 서울 지역에 이제 최소한에 필요한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이제 ILO 같은 데서 이제 정의하기를 최소한의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구
네. 그러니까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요구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적어도 해결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좀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1만 원이라는 기준이 사실상 보게 되면요.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오히려요. 아, 네. 자, 이 10,000원 기준도 지금 전체적인 이 급여 생활자 물론 비정규직이지만 그 수준으로 봐서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뭐 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측 또 경총의 입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주로 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분들은 좀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먹고 살기도 어렵고 사장인 나도 월급을 못 챙겨가는 상황에 이 최저임금에 맞춰주다 보면 나도 파산해버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 일종의 노노 갈등 형태로 지금 최저임금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사용주에서 경총에서 이제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이 항상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영세 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갑이죠. 하다가도 그러는데 하여간 이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이제 최저임금, 이제 저임금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세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과잉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90만 명이 지금 이제 이 자영업자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에다가도 자영업 분야에도 이제 부정적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과당 경쟁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퇴출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대표적인 제도가 실업 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실업 부조라는 것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당 형태로 생활비 지원에다가 그다음에 직업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적으로 이제 전직을 할 때 네. 그 이제 직업 훈련이라든가 취업 발전을 이제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도입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퇴출시키기는 힘드니까는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부가 그러니까는 복지를 좀 강화를 하게 되면은 네.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러니까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결국은 안전망이라는 대비책이 마련된다면 이 최저임금 논란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최저임금 위원장을 하시던 분도 인터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득의 증대가 지금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내수라든지 이런 동력, 성장 동력을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최저임금도 올라가면 좀 그런 긍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국민 경제에는 전체는 선순환 방향으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한테 굉장히 타격이 올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요 자영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수에 의존을 하거든요. 네. 내수가 강화가 돼야지만이 자영업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영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총수요를 그러니까 특히 내수를 강화시켜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 인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커요, 사실은요. 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서도 최저임금 또 임금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사회 보장이나 안전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응?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류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김치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화요일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주민번호 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 0985님은 OTP처럼 가변형으로 바꾸면 좀 안전할 것 같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좀 청취자들까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열심히 마련해 주십시오. 7449님 무더위에 알차고 시원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정답도 주셨는데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첨자는 생수 9414님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연속성을 가져야 신뢰가 바탕이 되고 믿음으로 정부를 응원할 수가 있죠. 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2005님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정책 자체는 참 좋았었습니다. 예, 아쉬움을 좀 자아내는 그런 얘기죠. 자,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녹색 성장 그 말과 의미 자체로는 좋습니다. 응원할 만한 일이고요. 또 이 무더위를 좀 식혀주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도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